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4강 3교시입니다. 여러분의 ASRM 윤성호 교수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도 끝까지 힘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욕구 사정과 그리고 상황 분석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시키기에 관련돼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또 여러가지 교재들 또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입니다. 욕구 단계설. 이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에이브럼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경영학 또 심리학 등등의 사회학 전반에 큰 영향을 줬던 욕구설입니다.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아실현 과정은 끊임없는 훈련을 수행하는 인고의 과정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아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격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노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씩 보시면 매슬로우는 욕구가 기본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상위 욕구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5가지 단계로 나눠지는데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그리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존감 욕구, 끝으로 자아실현 욕구를 설파했습니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이 생활하는 기초생활 조건에 관련된 욕구다. 의식주라든지 보건 건강이라든지 그런 욕구들이 있다. 안전 욕구는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그리고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타인과의 관계, 사랑, 소속감 등을 뜻합니다. 자존감 욕구는 능력감, 지위, 인정 등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실현 욕구는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탐구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활동들을 하는 욕구를 뜻합니다.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이 욕구들이 각각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하위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 혹은 상위 욕구를 바라지 않는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생리적 욕구가 100% 만족되어야 안전 욕구로 이동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스스로 만족하게 된다면 안전 욕구에 대한 욕망이 생기고 그 욕망에 의해서 안전 욕구의 어떤 결핍들을 채워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인간은 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를 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스스로를 진화시키고 진보시킨다라고 보았습니다. 매슬로우는 이 욕구를 설명할 때 사회적 조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원망, 바램, 욕망 이런 것들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의 어떤 조건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개인의 변화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이브럼 매슬로우는 건강하고 좋은 사회는 구성원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가장 높은 단계의 목표가 드러나도록 허락해주는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 충족의 전제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언론의 자유.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를 뜻합니다. 세 번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뜻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 정보를 탐색하고 조사할 자유입니다. 이것은 타인의 어떤 사적 생활을 탐색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고 조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보장된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5번째, 집단 내에서 자신의 정의, 저스티스입니다. 정의와 공정함과 정직함과 질서를 수요할 자유를 뜻합니다. 이 5가지 자유가 욕구 충족의 전제, 그러니까 사회적 구조가 혹은 사회적 성격이 이런 5가지의 욕구 충족의 전제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인간은 기본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자아실현 욕구들까지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우리의 어떤 인간화 과정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화 과정과 상당한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자아실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기초적 단계로서의 어떤 욕구 수준부터 시작해서 상위 단계의 욕구 수준까지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혼합해서 구성할 수도 있고 단계별로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욕구 사정을 할 때 매슬로우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한데, 왜냐하면 어떤 클라이언트는 기초 욕구가 아주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는 상위 욕구가 아주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적 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견해를 주는 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책들을 좀 참조하시되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그리고 유인물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꼼꼼히 검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래드셔의 욕구 유형론입니다. 브래드셔는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욕구를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 욕구를 설명하는 이유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때 우리가 이 네 가지 정도의 욕구들을 고려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성격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브래드셔는 규범적 욕구, 인지적 욕구, 그리고 표현적 욕구, 비교적 욕구 등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 용어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교적 욕구는 상대적 욕구로도 번역을 합니다. 기본적 욕구는 무엇을 기본적 욕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문가적 진단과 규정에 의해서 파악되어진 욕구들을 규범적 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 등급을 결정하는 것, 치매라고 하는 것은 의학적 용어죠. 보건의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치매이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은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냥 일반인들이 저 사람 치매다 아니다 라고 결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치매라고 이야기하는 건강상의 욕구들이 발생되었다 발생되지 않았다를 우리가 누가 결정한다? 예, 전문가가 결정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욕구를 규범적 욕구다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인지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판단하고 인지한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는 인지적 욕구나 표현적 욕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범적 욕구는 진단적인 관점이고 인지 표현적인 욕구는 클라이언트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적 욕구는 개인이 판단해서 인지한 욕구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더 필요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때 인식한 정도의 욕구들을 인지적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표현적 욕구는 그 인식한 것을 표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행동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면 주간보호 서비스가 필요한데 내가 직접 대기자로 등록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적 욕구 혹은 상대적 욕구는 서비스의 경중 차이들을 보고 우리가 결핍되었다 결핍되지 않았다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북구에는 복지관이 9개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에는 복지관이 1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북구에는 인구수가 약 한 29만 명 정도 되고요. 중구는 약 한 5만 명 약간 되지 않습니다.
인구수로 따지면은 북구가 중구에 비해서 6배 정도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복지관은 9배 정도가 많죠. 그래 됐을 때 중구는 북구에 비해서 종합복지에 대한 상대적 욕구를 가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욕구를 사정 판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존재하거나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죠. 중복해서 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을 다시 재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욕구 사정을 하고 난 뒤에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판단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 욕구가 변경되지 않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프로그램이 대상 인구의 욕구를 해결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만일 기존 프로그램들이 대상 인구의 욕구를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욕구 사정의 그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변경된 프로그램이나 추가 프로그램들을 실시를 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욕구의 전체적인 복잡성을 이해하면 특정 인구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위해서 특정 인구의 자산과 강점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특정 인구들의 자산과 강점을 이해하는 것은 자원동원적 측면부터 시작해서 자기 실현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대상 집단들을 고려를 할 때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욕구 사정의 단계와 과업들입니다. 욕구 사정의 단계는 욕구 사정을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합니다. 분석된 정보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석과 해석의 차이는 분석은 통계학적으로 그냥 정리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료를 해석한다라는 것은 분석된 그 결과를 가지고 의미 부여한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문서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될 일들을 리스트화 시켜 놨습니다. 욕구 사정 계획에서는 욕구 사정의 목적을 결정하고 질문을 공식화하고 대상 인구 집단의 욕구 유형 및 범주를 결정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욕구와 기존 프로그램 수행 사이에서의 어떤 격차를 파악합니다. 그 격차를 메꾸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욕구사정 계획에서는 하게 되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할 자료의 원천을 결정합니다. 직접적인 사람이게 될지 아니면 2차 자료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선문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터뷰를 할 것인지 실험을 할 것인지 등등을 이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보 수집 및 분석 단계는 2차 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합니다. 이때 2차 정보는 뒤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뷰,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직접 자료 수집을 하거나 아니면 또 질적 자료에 대한 관심을 계속 확장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 질적 자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거나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여러 가지 어떤 예술품도 가능합니다. 그런 질적 자료들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자료를 분석할 때 정량 분석 및 정성 분석을 하게 되죠. 조사람 시간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료를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문서화시킬 때 청중에 맞는 결과를 문서화합니다. 그리고 보고하거나 공유할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욕구 사정의 전반적인 단계와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욕구 사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컨텐츠,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내용으로 구축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표적 집단이 누구인지도, 그리고 서비스 수급 집단의 지리적 경계의 명확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리적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느냐, 표적 집단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 유무, 참여 직원들 간의 합의, 규범적 욕구 측정을 위한 기준, 인지적 욕구 측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 중 기존 수요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서 또 향후의 욕구와 프로그램의 격차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욕구 사정 방법입니다. 욕구 사정 방법은 조사론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과 두 번째, 간접적으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은 서베이법, 이것은 설문지라든지 설문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욕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두 번째, 면접법, 구조화된 설문지든지 비구조화된 설문지, 그 면접 질문지든지 이제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욕구를 사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포럼이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공청회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각각의 욕구들을 표출하고 또 정리하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으로 욕구를 사정하는 방법에는 2차 자료 분석 형태의 조사 방법인 사회지표 분석, 그러니까 우리 인구 수가 얼마가 되고 성비가 어떻게 되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며 등등과 같은 어떤 사회지표,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 및 자원지도, 지역계층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라든지 기관들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실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주요 정보 제공자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정보 제공자가 간접적으로 욕구를 찾아가는 방법인 이유는 위에 있는 면접법은 이때 면접법은 대상 인구를,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이용자 혹은 참여자가 되는 사람들을 직접 면접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욕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주요 정보 제공자는 지역의 현안이라든지 현황, 또 지역의 지금 현재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안들을 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든지 만나서 조사를 하는 초점 집단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델파이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어떤 사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행하는지를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사정과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라는 뜻은 우리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관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크홀더를 이해관계자 혹은 이해관련자로 번역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참여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 사용자의 우선순위, 관심사, 관점 등을 서로 각자가 이해하면서 통합적인 인식과 관점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욕구사정 정도에서 그쳤다면 최근에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서 우리의 근거들을 좀 더 정교하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관계자라는 사람들은 1차적 이해관계자, 2차적 이해관계자, 간접적 이해관계자 등으로 나눕니다. 1차적 이해관계자는 프로그램 참여자, 이용자, 기획자, 운영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2차적 이해관계자는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연계하는 또 타 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프로그램의 간접적 역량을 주고받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학교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용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획자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관계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도 교육청 관계자들과 사회복지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2차적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지지하고 연계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장애인 단체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후원자들,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서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적 기관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간접적 이해관계자는 통합학교를 설치를 할 때 어떤 공간에 설치를 하겠죠.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간접적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서로 주고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긍정적일 것인지 부정적일 것인지도 판단해 나가면서 이 1차적 이해관계자, 2차적 이해관계자, 간접적 이해관계자 모두 다를 우리 프로그램 기획과 개발을 위해서 사전 정보를 구축할 때 이분들을 다 참여시키게 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잠재적 사용자 및 구현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정서적 지원부터 해서 물질적 지원들, 그리고 협력적 지원들을 다 받게 되겠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과 조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특정 상황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할 사람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결과를 향상시키기도 하죠.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 혐오 또는 취약한 커뮤니티 지원과 관련된 위험 관리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법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정보, 기초정보, 기본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 참여 단계는 1단계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규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을 개발합니다.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이해관계자와 상의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전략들을 개발시켜 나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했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기초정보들을 또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도 이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아울러서 간단하게 이 프로그램 상황에 대한 설명들을 간단하게 시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 9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문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것이 상황이다. 두 번째, 물리적 환경이 무엇인지를 고려한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다. 네 번째, 지역사회의 인구 통계. 다섯 번째,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한다. 여섯 번째, 정치적 흐름 및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일곱 번째, 자금과 형성. 여덟 번째, 우리 지역사회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홉 번째, 우리 조직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의 구조와 역량을 갖추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지만 이 9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욕구 사정과 이해관계자 그리고 상황 분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하고 좀 중복적인 것들을 설명드리지만 이 각각의 파트별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리고 기초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데 어떤 파트는 욕구 조사로, 어떤 파트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그리고 상황 분석을 중심으로 해 나가서 통합적인 기초 정보들을 구축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하는 단계와 방법은 관련 상황 요인을 규명하고 정보 수집 분석, 그리고 계획 과정에 관련돼서 요소를 통합하는 간단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해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